사람들은 저를 가난한 노인이라고 불렀습니다. 낡은 외투, 오래된 가방, 말수 적은 할머니. 그 집에서 저는 늘 얹혀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밥을 먹을 때도 눈치를 봐야 했고, TV 소리 하나도 마음대로 키지 못했습니다. 며느리는 늘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 집이 공짜인 줄 아세요? 그 말이 제 가슴을 얼마나 후벼 팠는지 그 여자는 모를 겁니다. 아들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저를 가장 깊이 가난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집에는 그들이 끝내보지 못한 서류 한 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서류 한 장이 모든 관계를 뒤집어 놓았습니다.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닙니다. 그 집은 원래 제가 마련한 집이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 우리는 작은 단독주택을 팔았습니다. 평생 모은 돈이었습니다. 그 돈으로 아들 부부 근처에 전세를 얻어 같이 살자고 했습니다. 어머니, 같이 살면 서로 좋죠. 며느리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 웃음을 믿었습니다. 그게 제 첫 번째 실수였습니다. 계약서를 쓸 때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요즘은 어르신 명의로 하면 복잡해요. 제 명의로 하면 관리도 편하고 세금도 덜 나와요. 저는 그 말을 잘 몰랐습니다. 알았어도 거절하지 못했을 겁니다. 가족인데 그 말 한마디에 저는 제 이름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날 이후 그 집은 그들의 집이 되었고 저는 머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남편 장례를 치르고 돌아온 날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며느리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이제 제가 챙겨드릴게요. 혼자 하시기 힘드시잖아요. 그 말이 얼마나 따뜻하게 들렸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통장을 내줬습니다. 인감도장도 비밀번호도. 며느리는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그냥 병원 다니고 밥만 잘 드세요. 돈 관리는 제가 할게요. 처음엔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돈 이야기를 꺼내는 것 자체가 죄가 됐습니다. 어머니, 또 돈 얘기세요? 지난달에도 병원비 많이 나갔잖아요. 이 집 생활비가 얼만데요? 어느 순간부터 제 돈이 아닌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내 통장 한 번만 같이 보자. 아들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왜 그래? 아내가 다 정리해 주잖아. 나는 그냥, 엄마, 가족끼리 돈 따지지 말자. 그 말은 늘 같은 뜻이었습니다. 참으라는 말, 조용히 있으라는 말. 아들은 중립인 척했지만 늘 며느리 쪽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점점 말이 없어졌습니다. 며느리는 제 옷부터 바꾸려 했습니다. 어머니, 이런 옷 입고 다니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봐요. 이건 싸니까 그냥 입으세요. 싼 옷, 낡은 신발, 오래된 가방. 저는 점점 초라해졌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저를 이렇게 불렀습니다. 아들 집에 얹혀 사는 할머니. 그 말이 맞는 것 같아 저는 고개를 숙이고 다녔습니다. 그날까지는요. 어느 날 병원에 다녀와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비밀번호가 바뀌어 있었습니다. 전화했습니다. 문이 안 열리네.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아, 어머니. 오늘부터 어머니 방은 정리했어요. 정리? 어머니 요즘 깜빡하시잖아요. 요양원 알아보고 있어요. 그날 저는 집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짐은 문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가난한 노인, 쓸모없는 노인, 그렇게 버려졌습니다. 찜질방에서 밤을 보냈습니다. 춥고 숨이 막히고 자꾸 눈물이 났습니다. 그때 생각났습니다. 남편이 남기고 간 봉투 하나. 힘들 때만 열어봐. 그 봉투 안에는 등기부 사본과 메모 한 장이 있었습니다. 메모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 집 끝까지 내 거다. 사람 말 믿지 마라. 서류를 봐라. 그제야 알았습니다. 그 집에서 제가 진짜 주인이 될 수 있는 이유를. 다음 날 저는 법무사 사무실로 갔습니다. 제가 가난한 노인으로 보입니까? 법무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그는 서류를 보며 말했습니다. 어르신은 이 집의 핵심입니다. 그 순간 처음으로 허리를 폈습니다. 그들이 저를 무시한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제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말할 차례입니다. 법무사 사무실에서 나오자마자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아들이었습니다. 저는 잠깐 망설였습니다. 받는 순간 다시 엄마 왜 그래라는 말이 튀어나올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받았습니다. 아들은 제 아들이었고 저는 아직 마음 한구석에 기대 같은 걸 남겨두고 있었습니다. 엄마, 목소리가 차분했습니다. 너무 차분해서 오히려 불길했습니다. 어디야? 밖이다. 밖이 어디? 너희 집 밖.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 정적이 말해 주었습니다. 아들은 지금 엄마가 왜 우리 집을 우리 집이라고 말하지 않지? 하고 생각하고 있다는 걸요. 엄마 쓸데없이 돌아다니지 말고. 쓸데없다고? 요즘 엄마 상태도 그렇고 아내도 힘들어해. 힘들다. 늘 그 말입니다. 며느리가 힘들다. 아들이 힘들다. 손주가 힘들다. 그러면 저는 뭐였을까요? 저는 힘든 사람들 옆에서 참고 있는 가구였을까요? 상태가 뭐가 그런데? 제가 낮게 물었습니다. 아들은 한 번 숨을 고른 뒤 말했습니다. 엄마가 자꾸 이상한 소리 하잖아. 돈 얘기, 집 얘기. 의심하고 화내고. 그게 이상한 소리냐? 엄마도 알잖아. 요즘 어르신들 치매 초기면. 치매. 그 단어는 칼이었습니다. 사람을 베는 칼이 아니라 사람을 사람이 아닌 걸로 만드는 칼이었습니다. 아들. 저는 참다 말했습니다. 내가 치매면 너는 뭐냐? 엄마가 이렇게까지 됐는데 가만히 보고 있었으니까. 그 순간 아들의 목소리가 한 톤 내려갔습니다. 엄마 그렇게 말하면 서로 힘들어. 서로? 그 말이 참 웃겼습니다. 힘든 건 제가 혼자 떠안고 있었는데 서로라니요. 오늘은 일단 쉬어. 어디서? 요양원 상담 예약해놨어. 거기 가면 편해. 저는 그 자리에서 전화를 끊었습니다. 가슴이 벌렁거렸습니다. 제가 속이 좁아서가 아닙니다. 그들은 이미 결정해두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양원은 보호가 아니라 격리였습니다. 그리고 격리는 늘 서류보다 먼저 시작됩니다. 사람의 입을 막고 주변의 시선을 만들고 그 다음에 서류를 손대는 겁니다. 그날 저녁 저는 일부러 집 근처로 갔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그 집 근처였습니다. 제가 한동안 살았고 쫓겨난 그 집. 멀찍이서 보는데 집 앞에 택시가 섰습니다. 며느리가 내렸고 뒤이어 누군가가 따라 내렸습니다. 정장을 입은 남자였습니다.
서류 가방을 든 남자. 법무사 사무실에서 본 냄새가 났습니다. 서류 냄새. 며느리는 남자에게 말했습니다. 내일 오시면 돼요. 어머니는 제가 데리고 갈게요. 그냥 서명만 받으면 되죠? 서명. 그 말 하나에 제 손끝이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뒷골목으로 돌아가 숨었습니다. 숨고 싶은 게 아니라 지금은 들키면 안 된다는 느낌이 왔습니다. 그들은 제가 아무것도 모르는 노인일 때 일을 끝내려고 했습니다. 제가 서류를 보기 시작했다는 걸 알면 판이 달라지니까요. 다음 날 아침 며느리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어머니, 오늘 2시에 상담 예약해뒀어요. 어머니도 편하게 지낼 수 있는 곳이에요. 괜히 밖에서 고생하지 마시고요. 문자 아래에는 위치가 찍혀 있었습니다. 요양원. 이름은 참 그럴듯했습니다. 사랑, 행복, 평안 그런 단어들이 들어간 곳. 하지만 저는 압니다. 그곳은 누군가에게는 평안이지만 누군가에게는 침묵입니다. 저는 답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법무사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그쪽에서 요양원 얘기를 합니다. 법무사는 단호했습니다. 그럼 더 빨리 움직이셔야 합니다. 요양원 입소 과정에서 보호자 동의 같은 걸로 분위기를 만들고 그 다음에 어르신이 정상적인 판단이 어렵다는 이야기까지 붙습니다. 그럼 저는 지금부터는 기록입니다. 통화, 문자, 만난 사람, 시간 다 남기세요. 기록. 그 단어가 제게 처음으로 무기처럼 들렸습니다. 오후 2시가 되기 전 아들이 찾아왔습니다. 찜질방 앞까지 와 있었습니다. 아들의 얼굴을 보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그런데 그 흔들림이 오래된 버릇인 걸 알았습니다. 제가 아들을 볼 때마다 자동으로 무너지는 버릇. 엄마. 아들이 제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제가 손을 빼자 얼굴이 굳었습니다. 왜 그래? 왜긴 왜냐? 엄마, 우리 다 엄마 생각해서 하는 거야. 다. 그 다에 저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건 그들끼리의 다였습니다. 요양원 가자.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거기 가면 편해. 밥도 나오고 간호사도 있고 나는 집이 있다. 집? 무슨 집? 아들이 말끝을 흐렸습니다. 그 순간 확신했습니다. 아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 집이 내 돈으로 마련됐다는 것도 며느리 명의로 해버렸다는 것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요양원으로 보내면 그 모든 게 정리된다는 걸 저는 말했습니다. 아들아, 응, 너는 나를 보호하려는 게 아니다. 무슨 소리야? 너는 나를 처리하려는 거다. 아들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엄마, 그렇게 말하면 왜 찔리냐? 그때 아들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통화 상대 이름이 스쳐 보였습니다. 여보. 아들은 전화를 받으며 한 발짝 물러섰습니다. 응, 지금 엄마랑 있어. 알았어. 전화를 끊자마자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은 그냥 상담만 받자. 서명 같은 거 안 해. 그냥 서명? 제가 그 단어를 딱 잘랐습니다. 아들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그 눈빛 하나로 저는 확실히 알았습니다. 서명이 준비되어 있다. 그리고 그 서명은 요양원 입소만이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일부러 아들에게 따라가는 척했습니다. 그래야 더 많은 걸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이겼다고 생각할 때 실수를 합니다. 요양원 상담실에는 상담사, 간호사,
그리고 아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잠시 뒤에 온다고 했습니다. 상담사는 친절했습니다. 어르신, 요즘 생활이 어떠세요? 괜찮습니다. 혹시 기억력 좋습니다. 최근에 길을 잃거나 길 안 잃습니다. 상담사는 미소를 유지했지만 눈은 아들을 봤습니다. 아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고개 끄덕임이 너무 익숙했습니다. 어릴 때 아들이 학교에서 문제를 일으키면 선생님 앞에서 그렇게 고개를 끄덕이곤 했습니다. 네, 제가 잘 지도하겠습니다. 그때도 아들은 늘 문제의 본질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문제가 조용히 사라지길 바랐습니다. 상담사는 종이를 꺼냈습니다. 어르신, 기본 동의서가 있는데요. 그 순간 제 손바닥이 서늘해졌습니다. 저는 종이를 받는 척하며 천천히 글자를 읽었습니다. 보호자 김민수, 입소 동의, 개인정보 제공 동의, 의료 결정 대리 동의. 저는 종이를 내려놓고 말했습니다. 이건 상담이 아니네요. 상담사는 당황했습니다. 어르신, 절차는 상담이 아니라 입소입니다. 그때 문이 열리고 며느리가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서류 가방이 있었습니다. 어제 그 정장 남자도 함께였습니다. 정장 남자는 웃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르신, 안녕하세요. 저는 법무팀, 그들이 스스로를 그렇게 부르는 순간 저는 마음이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어머니를 위한 거예요. 그냥 여기 서명만 하시면 돼요. 저는 웃었습니다. 조용히, 아주 조용히. 며느라, 네, 나를 가난한 노인으로 봤지? 어머니, 그게 무슨, 그래서 서명만 받으면 된다고 생각했지. 며느리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 표정이 제가 찾던 답이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말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묻는다. 어머니, 지금 감정? 아니다. 저는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남편이 남긴 그 봉투, 그리고 그 안에 있던 등기부 사본을 탁 하고 테이블 위에 올려놨습니다. 정장 남자의 눈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종이를 보는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그는 단숨에 알아봤습니다. 서류를 아는 사람은 한 줄로도 모든 걸 읽습니다. 며느리가 종이를 잡으려 하자 제가 손등으로 막았습니다. 건드리지 마. 그 말에 제 목소리가 낯설게 단단했습니다. 저는 정장 남자에게 물었습니다. 당신, 이거 읽을 줄 알지? 그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네, 읽습니다. 그럼 큰 소리로 읽어봐. 어르신, 이건 읽어. 정장 남자는 종이를 내려다보며 목이 말라 보였습니다. 그리고 아주 낮게 말했습니다. 여기 특약과 함께 권리관계가. 그 순간 며느리가 말을 잘랐습니다. 아, 그거 옛날 거예요. 어머니가 뭘 잘못 가지고 오신 거예요. 옛날? 제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서류는 옛날이라고 사라지지 않는다. 상담실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아들을 봤습니다. 아들은 입술을 깨물고 있었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들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 서류가 있다는 것도, 제가 아직 진짜 주인이 될 수 있다는 것도, 그런데도 저를 요양원으로 보내려 했습니다.
정작 남자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르신, 이 서류대로라면. 말해. 제가 단호히 말했습니다. 그가 숨을 삼키고 아주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이 집은 겉으로는 며느님 명의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제 권리의 핵심은 어르신 쪽에 있습니다. 며느리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아들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만해. 아들이 소리쳤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이제부터는 제가 쫓겨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제부터는 그들이 무너지는 이야기입니다. 상담실에서 나온 뒤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그 전까지는 저를 처리해야 할 대상로 보던 눈들이 이제는 불확실한 변수를 보는 눈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제 앞에서 웃지 않았습니다. 웃는 얼굴을 유지할 여유가 사라진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아들은 말이 없었습니다. 그 침묵이 저를 더 확신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계획을 바꿨습니다. 그날 저녁부터 전화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전화한 사람은 제 동생이었습니다. 언니, 괜찮아? 뭐가? 아니, 애들이 그러는데 언니가 요즘 이상한 말 많이 한다며? 이상한 말. 그 말이 이렇게 빨리 퍼질 줄은 몰랐습니다. 다음 날에는 이웃이었습니다. 어르신, 요즘 많이 힘드시다면서요. 누가 그럽니까? 아드님이 걱정돼서 그러시더라고요. 걱정? 그들은 늘 걱정이라는 단어 뒤에 칼을 숨깁니다. 며느리는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아니, 이미 움직여 두었을 겁니다. 제가 서류를 꺼내기 전부터 치매 프레임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오래전부터 조심스럽게 반복해서 깔아두는 겁니다. 며칠 뒤 관리사무소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르신, 혹시 요즘 혼자 지내시나요? 그렇습니다. 아드님이 연락을 주셔서요. 어르신이 밤에 배회하신다고. 배회? 제가 배회했다면 그 집에서 쫓겨난 날뿐이었습니다. 그런 적 없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도 혹시 몰라서요. 혹시 몰라서 그 말은 기록으로 남습니다. 관리사무소 통화 기록이라는 이름으로요. 전화를 끊고 저는 바로 법무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시작됐습니다. 법무사는 짧게 말했습니다. 예상대로네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더 확실하게 기록을 남기셔야 합니다. 그리고 은행입니다. 은행. 그 단어가 나오자 제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은행 창구에 앉아 있었습니다. 직원은 제 신분증을 몇 번이나 확인했습니다. 어르신, 최근 거래 내역 출력해 드릴까요? 전부 주세요. 기간은 며느리가 통장 관리 시작한 날부터 프린터에서 종이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숫자가 빽빽하게 적힌 종이들. 처음엔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직원이 조용히 말해줬습니다. 이 부분 보시면요. 그가 손가락으로 가리킨 곳. 같은 날, 같은 시간, 여러 번 반복된 인출. 그리고 낯선 계좌. 이 계좌 누구 겁니까? 명의는 며느님입니다. 그 순간 귀가 멍해졌습니다. 분노보다 먼저 온 건 확신이었습니다. 얼마나 됩니까? 직원이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누적 금액이 꽤 큽니다. 꽤. 그 단어 뒤에 숨은 숫자는 제가 평생 허리 아파가며 모은 돈이었습니다. 은행을 나서자마자 아들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왜 은행 갔어? 그 말투, 확신이었습니다. 누가 말해주더냐? 관리사무소에서. 거짓말이었습니다. 관리사무소는 그런 걸 알려주지 않습니다. 아들, 제가 말했습니다. 너는 언제부터 알고 있었니? 아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모든 대답이었습니다. 엄마,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어. 그렇게까지? 가족끼리 좋게 정리하면. 정리. 그 단어는 늘 제 몫을 없애는 방향으로만 쓰였습니다. 내 돈을 내 아내가 가져간 게 정리냐? 엄마 아내도 생활비로 쓴 거야. 그럼 내 이름으로 쓰지 그랬니? 아들은 결국 말했습니다. 엄마, 요양원 가면 다 해결돼. 그 순간 저는 웃었습니다. 처음으로 아들 앞에서, 그래, 엄마, 요양원 가자. 아들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정말? 대신 조건이 있다. 뭐든 말해.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가기 전에 내 돈이 어디로 갔는지 서류로 다 확인하고 가자. 아들의 얼굴에서 그 환한 빛이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일부러 아들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내일 요양원 이야기하자. 그리고 집 근처로 갔습니다. 아니, 그 집 근처로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늦은 시간인데도 커튼 사이로 그림자가 움직였습니다. 서류를 꺼내는 그림자, 서랍을 여닫는 그림자. 그들은 증거를 없애고 있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꺼내 시간과 장면을 하나하나 기록했습니다. 영상, 사진, 통화 녹음. 법무사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어르신, 이제는 참지 마세요. 움직이는 순간이 증거입니다. 그날 밤 저는 떨렸습니다. 무서워서가 아닙니다. 판이 완전히 뒤집히고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다음 날 아침 법무사가 제게 말했습니다. 이제 요양원은 못 보냅니다. 왜죠? 보내는 순간 재산 분쟁 회피 목적에 격리가 됩니다. 그럼 그들은 더 강하게 나올 겁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습니다. 어르신? 이제는 제가 준비가 됐습니다. 그날 저는 내용 증명을 보냈습니다. 아들 앞으로, 며느리 앞으로, 무단 인출 및 명예 사용에 대한 소명 요구. 그리고 마지막 줄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본 서신 수령 즉시 모든 추가 행위는 기록됩니다. 편안해졌습니다. 이상하리만큼 가난한 노인이라 무시받던 제가 처음으로 판 위에 올라선 순간이었으니까요. 내용 증명을 보낸 지 이틀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아침부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아들이었습니다. 엄마, 이게 뭐야? 목소리가 떨려 있었습니다. 그 떨림은 분노가 아니라 두려움이었습니다. 읽은 그대로다. 이렇게까지 해야 돼? 너희가 먼저 했다. 잠깐의 침묵. 그리고 그 뒤에 나온 말이 제 예상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엄마, 경찰서 가자. 왜? 서로 오해가 있는 것 같아. 제3자가 정리해주는 게 낫잖아. 정리. 그 말은 늘 그들의 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그래. 제가 바로 대답했습니다. 가자. 아들은 잠깐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쉽게 응할 줄은 몰랐을 겁니다. 경찰서 민원실. 의자에 앉아 있으니 며느리가 들어왔습니다. 검은 옷, 수수한 화장. 눈은 벌써 충혈돼 있었습니다.
준비된 얼굴이었습니다. 경찰이 물었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며느리가 먼저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요즘 많이 이상하세요. 이상하다. 그 단어가 다시 나왔습니다. 자꾸 저희를 의심하시고 돈을 훔쳤다. 집을 빼앗았다고. 여기서 며느리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모시려고 했을 뿐인데 아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 익숙했습니다. 늘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먼저 약자가 됩니다. 경찰의 시선이 제게로 왔습니다. 어르신 맞습니까? 아닙니다. 어머니, 요즘 기억이 좋습니다. 저는 가방을 열었습니다.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제 말보다 이걸 보시죠. 저는 은행 거래 내역을 내밀었습니다. 경찰이 종이를 넘기며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이 계좌는 며느리 계좌입니다. 이렇게 반복 인출이 며느리가 급히 말했습니다. 생활비였어요. 어머니 병원비, 집 관리비. 저는 조용히 끼어들었습니다. 그럼 왜 제 이름이 아니라 며느리 계좌로 옮겼습니까? 경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건 며느리는 말이 막혔습니다. 김민수가 나섰습니다. 제가 동의했습니다. 동의? 가족이라서. 가족. 그 단어가 경찰서에서는 힘이 약했습니다. 경찰은 다시 물었습니다. 어르신 동의는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서명이나 녹취는요? 없습니다. 방안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처음으로 며느리가 의자에서 몸을 고쳐 앉았습니다. 며느리는 마지막 카드를 꺼냈습니다. 어머니가 치매 초기 진단을. 진단서 있습니까? 경찰이 바로 끊었습니다. 아니요, 아직. 그럼 단정할 수 없습니다. 그 한마디로 치매라는 말은 힘을 잃었습니다. 저는 그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휴대폰을 켰습니다.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어머니는 숫자도 못 봐. 그냥 서명만 받으면 돼. 며느리의 목소리였습니다. 상담실 앞 제가 몰래 녹음해둔 말이었습니다. 방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아들이 저를 봤습니다. 처음으로 무서운 눈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등기부 사본을 꺼냈습니다. 경찰은 전문가는 아니었지만 특약난의 문구는 눈에 띄었습니다. 이건 가등기? 네. 제가 답했습니다. 제 명의로 설정된 가등기입니다. 며느리가 소리쳤습니다. 그건 형식적인 거예요. 경찰이 말했습니다. 형식이라도 권리입니다. 그 순간 자리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아까까지 울던 며느리는 말이 없어졌고 고개 숙이던 아들은 손을 떨었습니다. 경찰이 말했습니다. 이거는 민사와 형사가 함께 갈 수 있습니다. 그럼 저희는? 김민수가 물었습니다. 당사자 조사 대상입니다. 당사자. 그 단어가 이렇게 통쾌할 줄은 몰랐습니다. 조사를 마치고 나오며 아들이 제 앞을 막았습니다. 엄마 이렇게까지 할 생각은 아니었어. 그럼 어디까지였니? 요양원. 그 말에 제 안에서 마지막 기대가 꺼졌습니다. 민수야. 제가 처음으로 아들 이름을 불렀습니다. 너는 나를 어머니로 보지 않았다. 엄마, 너는 정리 대상으로 봤다. 저는 등을 돌렸습니다. 그날 밤 경찰서에서 돌아와 법무사에게 문자가 왔습니다. 이제부터는 상대가 급해집니다. 실수가 나옵니다.
저는 답했습니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경찰서에서 나온 뒤 하루가 조용했습니다. 그 조용함이 오히려 불안했습니다. 사람은 궁지에 몰리면 반드시 움직입니다. 그리고 그 움직임에는 흔적이 남습니다. 법무사의 말이 맞았습니다. 급해진 쪽이 먼저 실수합니다. 이틀 뒤 법무사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어르신, 이상한 등기 변경 시도가 있습니다. 어떤 거죠? 가등기를 말소하려는 움직임입니다. 가등기. 그들이 가장 두려워하던 그 한 줄. 가능합니까? 원칙적으로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누군가 서류를 꾸며 넣으면 시도는 할 수 있습니다. 꾸민다. 그 말이 며느리 얼굴과 정확히 겹쳤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일부러 아무 행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상대가 더 깊이 들어오게 놔두기 위해서였습니다. 다음 날 법무사에게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제출된 서류 사본을 확보했습니다. 내용은요. 어르신 서명이 있습니다. 제 서명이요? 네. 그런데 필체가 다릅니다. 그 말에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서류를 위조하는 사람들은 늘 같은 실수를 합니다. 시간을 너무 믿습니다. 사람 손의 습관이 바뀌지 않는다는 걸 모릅니다. 그리고 인감도요. 인감도 날짜가 맞지 않습니다. 그 인감, 그날 어르신이 은행에 오신 기록이 있어요. 그날 제가 은행에서 거래 내역을 출력하던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서류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거짓말을 하는 건 사람이고 서류는 그 거짓말을 기록으로 남깁니다. 그날 밤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경찰서에서 듣던 그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엄마, 우리 좀 만나자. 왜? 사람들 다 힘들어. 사람들, 나랑 아내랑. 아내. 이제야 그 이름을 꺼냅니다. 할 말 있으면 전화로 해. 아니, 직접 만나야 해. 그럼 녹음한다. 제가 말하자 김민수는 잠시 멈췄습니다. 그래. 그 대답이 이미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카페에서 아들을 마주 앉았습니다. 그는 제 앞에 커피를 내려놓았습니다. 엄마, 이거 마셔. 괜찮다. 아들은 한참을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엄마, 솔직히 말하면 이렇게까지 갈 줄은 몰랐어. 어디까지 생각했는데. 엄마가 조용히 요양원 가면 우리도 편하고 엄마도 편하고. 편하다. 그 단어는 참 편리합니다. 누군가를 밀어낼 때 쓰기에는. 엄마, 우리 다 잃게 생겼어. 나? 집도 돈도. 저는 그를 똑바로 봤습니다. 민수야. 응. 그 집은 처음부터 내 집이 아니었다. 알아. 그 말에 제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언제부터 알았니? 전세 계약할 때부터. 그 순간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그런데도 아내가 그렇게 하자고 했어. 그래서 나는 중간에 있었어. 중간. 그 말이 이렇게 비열할 수 있다는 걸 저는 그날 알았습니다. 저는 커피잔을 내려놓고 말했습니다. 민수야, 이 대화 녹음된다. 알아. 한 번만 솔직히 말해봐. 뭐를? 내 아내가 내 서류를 손댔지? 아들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게 말했습니다. 응. 그 한 글자가 모든 걸 끝냈습니다. 말소 서류도? 응.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맙다.
엄마, 이제 끝났다. 아들은 그제야 깨달은 얼굴이었습니다. 엄마, 그럼 나는 공범이다. 그 말에 아들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날 밤 법무사에게 녹취 파일을 전달했습니다. 서류 위조 시도 자료도 함께. 잠시 뒤 답장이 왔습니다. 형사로 갑니다. 사문서 위조, 위조 문서 행사 미수, 검찰 송치 가능성 큽니다. 검찰. 그 단어가 제 삶에 등장할 줄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는 제가 숨는 쪽이 아니었으니까요. 며느리에게 문자가 왔습니다. 어머니, 오해가 있었던 것 같아요. 좋게 해결해요. 저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법무사의 메시지를 다시 읽었습니다. 이제 상대는 합의라는 말을 꺼낼 겁니다. 저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합의는 가난한 노인에게 제안하는 말이 아닙니다. 합의는 판이 뒤집혔을 때 나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판은 이미 뒤집혀 있었습니다. 며느리에게서 문자가 온 건 밤 10시가 넘어서였습니다. 사람은 급해지면 시간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급함은 말투에 그대로 묻어납니다. 어머니, 얼굴 한 번만 뵐 수 있을까요? 정말 오해였어요. 오해. 그 단어를 아직도 쓰는 걸 보니 상황 파악이 끝나진 않은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답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목소리가 달랐습니다. 이전의 계산적인 톤이 아니었습니다. 무너진 사람의 소리였습니다. 왜? 아내가 많이 힘들어. 그래서 검찰 얘기까지 나오니까 이제야 말이 나옵니다. 경찰서에서도 은행에서도 법무사 앞에서도 버티던 사람들이 검찰 두 글자에 흔들립니다. 엄마, 제발. 그 말에 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아들이 이렇게 말하는 걸 처음 들었습니다. 뭘 제발인데? 합의하자. 아베, 돈 돌려줄게. 아내가 전부는 아니어도, 전부가 아니어도. 그 말에서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아직도 계산을 하고 있다는 뜻이니까요. 다음 날 며느리가 직접 연락을 해왔습니다. 번호를 바꿨는지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어머니,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이제는 울지도 않습니다. 거래 모드였습니다. 말해. 저희가 정리하겠습니다. 뭘? 돈이요. 얼마? 잠깐의 침묵. 그리고 숫자가 나왔습니다. 그 숫자는 제가 잃은 돈의 절반에도 못 미쳤습니다. 그게 정리냐? 어머니, 현실적으로. 현실? 제가 말을 끊었습니다. 현실은 내가 내 통장을 건드렸고, 내 서류를 위조했고, 내 아들을 공범으로 만들었다는 거다. 전화기 너머에서 숨이 막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합의하고 싶으면 제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조건이 있다. 말씀하세요. 이제는 존댓말이 또렷했습니다. 첫째, 내 돈 전액 반환. 둘째, 집에서 손떼. 어머니, 그 집은 내가 마련한 집이다. 셋째, 김민수, 내 남편. 제가 일부러 이름을 말했습니다. 그 인간은 나에게 더 이상 아들이 아니다. 그 말에 며느리가 울었습니다. 이번엔 연기가 아니었습니다. 진짜 공포였습니다. 어머니, 그건 너무 그건
그건 내가 정할 게 아니다. 그리고 마지막, 제가 말을 이었습니다. 모든 과정, 내가 직접 인정한다. 어디서요? 서류로. 며느리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사문서 위조 시도, 무단 인출, 요양원 입소 강요. 그걸 다 인정하는 문서다. 그 문서는 합의서가 아니라 목줄이었습니다. 그걸 쓰면, 그래, 너는 살고 안 쓰면 법대로 간다. 한참 뒤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시간을 좀 주세요. 없다. 어머니, 오늘 밤이 깊어질 무렵 김민수가 찾아왔습니다. 문 앞에 서 있는 얼굴이 제가 키웠던 그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이미 너무 멀리 와 있었습니다. 엄마, 왜 왔니? 아내가 문서 쓰겠대. 그래. 근데, 뭐, 나만은. 그 말에 제 가슴이 잠깐 흔들렸습니다. 아주 잠깐. 민수야. 응. 내가 날 버린 건 서류 한 장이 아니라 선택이었다. 김민수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한 번만. 일어나. 제가 단호히 말했습니다. 이건 용서의 문제가 아니다. 그럼, 결과다. 김민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침묵이 그의 마지막 선택이었습니다. 새벽 2시, 법무사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어르신, 문서 도착했습니다. 전부 자필, 인감 확인 완료.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이상하게도, 기쁘지도 통쾌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분명히 알았습니다. 가난한 노인이라 무시받던 시절은 끝났다는 것. 이제 남은 건 그들이 치러야 할 대가였습니다. 검찰청 건물은 생각보다 조용했습니다. 사람들은 늘 검찰이라고 하면 소리를 떠올리지만 실제 그곳은 말을 아끼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조용함 속에서 사람은 스스로 무너집니다. 조사실 문이 닫히자 며느리는 제 눈을 피했습니다. 이제는 울지도 않았습니다. 울면 안 된다는 걸 아는 얼굴이었습니다. 검사가 물었습니다. 무단 인출 사실 인정합니까? 며느리는 잠깐 숨을 골랐습니다. 생활비였습니다. 어르신 동의는요? 구두로. 증거는요? 그 질문 하나에 며느리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검사는 서류를 넘겼습니다. 이 계좌로, 이 날짜에, 이 금액, 설명하시죠. 그때 처음으로 며느리의 손이 떨렸습니다. 검사가 제 쪽을 봤습니다. 어르신, 이 서명 기억하십니까? 아닙니다. 확실합니까? 확실합니다. 검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필적 감정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말에 며느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위조 가능성 높음. 그 한 문장으로 며느리는 가해자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쌓아 올린 말들, 오해, 가족, 관리 같은 단어들이 한 번에 무너졌습니다. 김민수 차례가 되었습니다. 조사실로 들어가는 그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이상하게도 화가 나지 않았습니다. 이미 결과를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잠시 뒤 검사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피의자 김민수 씨, 피의자. 그 호칭이 모든 걸 말해 주었습니다. 어머니의 재산 관리에 관여했습니까? 일부. 어디까지? 서류 전달 정도만. 전달. 그 말이 참 편리합니다. 직접 손대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으니까요. 검사는 단호했습니다. 전달도 가담입니다.
그 순간 김민수의 어깨가 내려앉았습니다. 조사가 끝나갈 즈음 김민수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위해서. 그 말은 이미 기록돼 있습니다. 검사가 끊었습니다. 본인에게 유리하지 않습니다. 그 한마디로 김민수는 더 말하지 못했습니다. 중간에 서면 안전할 거라 믿던 사람은 이곳에서 가장 먼저 무너집니다. 마지막으로 검사가 제게 말했습니다. 어르신은 봉건의 피해자입니다. 피해자. 그 단어를 이렇게 또렷하게 들은 건 처음이었습니다. 요청하시는 사항 있으십니까? 있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더 이상 저를 대신해 결정하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검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접근 및 처분 제한 조치 신청 가능합니다. 그 말에 제 안에서 무언가가 내려놓아졌습니다. 검찰청을 나오며 햇빛이 눈부셨습니다. 이상하게도 그날 처음으로 세상이 밝게 보였습니다. 가난한 노인으로 불리던 저는 그날 이름을 되찾았습니다. 서류 속에, 기록 속에, 사람들 말 속에 이제 남은 건 마지막 정리였습니다. 법원에 들어서는 날 저는 새 옷을 입지 않았습니다. 늘 입던 옷 그대로였습니다. 그게 오히려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나로 서고 싶었으니까요. 법정에서 며느리는 마지막까지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동의하셨습니다. 구두로요. 가족이니까. 판사는 고개를 들지도 않고 물었습니다. 동의서 있습니까? 없습니다. 녹취는요? 없습니다. 그 짧은 문답으로 며느리가 설 자리는 사라졌습니다. 판사는 등기부를 넘겼습니다. 그리고 특약란에 적힌 문장을 읽었습니다. 본 부동산의 실질 권리는 박정순에게 있음. 딱 한 줄. 그 한 줄이 그 집의 주인을 결정했습니다. 판사는 말했습니다. 명의와 실질 권리는 다를 수 있습니다. 본건은 실질 권리자가 명확합니다. 그 말에 며느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니, 숙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김민수는 제 쪽을 봤습니다.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엄마. 제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법정은 감정의 장소가 아닙니다. 결과의 장소입니다. 판결문이 읽혔습니다. 부동산 실질 소유권 박정순, 가등기 효력 유효, 무단 인출 금액 전액 반환, 며느리 민형사 책임 인정, 김민수 공범 인정, 형량 참작. 참작. 그 단어가 제가 해줄 수 있는 마지막이었습니다. 법원을 나서며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 집은 다시 제 집이 되었고 저는 더 이상 가난한 노인이 아니었습니다. 판결이 난 뒤 며칠이 흘렀습니다. 사람들은 사건이 끝났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제 인생은 그때부터 다시 시작이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 불을 켰습니다. 한동안 꺼져 있던 불이었습니다. 스위치를 올리는 소리가 제 안에서 무너져 있던 무언가를 다시 세우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거실 한가운데에 서서 잠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집은 다시 제 집이 되었지만 예전과는 달랐습니다. 이제 저는 누군가의 허락을 받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며느리는 돈을 돌려줬습니다. 전액이었습니다. 법원 계좌로 말없이. 김민수는 연락이 없었습니다. 그게 오히려 고마웠습니다. 돈보다 먼저 돌아온 건 내가 나를 믿는 감각이었습니다. 내가 틀리지 않았다. 그 생각 하나로 아침이 가벼워졌습니다.
어느 날 우편함에 봉투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김민수의 글씨였습니다. 엄마, 미안하다는 말이 너무 늦었다는 걸 압니다. 나는 중간에 서 있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가장 쉬운 쪽에 서 있었습니다. 엄마를 사람으로 보지 못했습니다. 용서를 바라지 않겠습니다. 다만 내가 어떤 선택을 했는지는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편지를 접어 서랍에 넣었습니다. 답장은 쓰지 않았습니다. 답장으로 끝낼 관계는 아니었으니까요. 동사무소에서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박정순 어르신. 그 한마디에 괜히 눈물이 날 것 같아 고개를 숙였습니다. 서류에 적힌 제 이름이 그날은 유난히 또렷했습니다. 누군가의 어머니, 누군가의 할머니가 아니라 박정순, 그 이름으로 저는 다시 사회에 섰습니다. 사람들은 묻습니다. 아들, 다시 만나실 겁니까? 며느리는 용서하셨어요? 저는 고개를 젓습니다. 선택에는 되돌림이 없는 것도 있습니다. 그건 복수가 아닙니다. 정리입니다. 가난한 노인이라 무시했죠. 말수가 적다고, 옷이 낡았다고, 서류를 모를 거라 생각했겠죠. 하지만 그들은 끝내 몰랐습니다. 사람을 지키는 건 돈도 자식도 아니라 자기 이름이라는 걸. 저는 오늘도 현관불을 끄고 말합니다. 박정순, 잘 버텼다. 그리고 문을 닫습니다. 이제는 아무도 제 인생에 마음대로 들어올 수 없습니다.